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위기일지 기회일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G2 전반의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가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주식형 펀드의 대규모 자금 유입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에도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12월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6억 달러가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의 9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세부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요. 미국 투자 주식에 무려 475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4주 연속 유입이 됐고요.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던 펀드를 보면은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대형주 펀드 쪽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규모가 2주간에 걸쳐서 461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형 밸류에이션 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무려 43억 달러, 그리고 소형 브랜드주죠. 이럴 효과는 소형주가 이상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시장 금리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리스크 선호 현상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연말이 지났고 1월 효과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고 숨고르기를 거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이고 증시 자체는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요. 지난해 다우지수의 경우는 13.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3.4%, S&P 500 지수는 24.2%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증시 교훈을 좀 돌아보자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할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을지 좀 우려감이 드는데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월가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존 허즈먼이라든지 헨리 덴트 같은 그 베테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주 연속 상승을 했고 이 때문에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주가는 하락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닷컴 버블 때보다도 현재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형주들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주택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가격까지도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음들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뒤에 미국 증시가 시장의 예상대로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1.5%로 예상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하나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경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4% 중반의 실업률 그리고 2.5% 이하의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됐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81년 1월 이후에 311개월 중에서 딱 81개월밖에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희귀한데요.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재 낙관적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9배 정도로 계속 유지된다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5천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골디락스를 경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졌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 위험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디락스라는 전제를 뺀다면 일단은 증시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정리셨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경기 동향 외에도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갈 밸류에이션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현재 S&P 500 기업들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은 19배 중반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코로나 직전 5년간 평균을 보면 16.8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19배 정도에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이 계속 매출이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경우에는 가팜주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를 더한 종목이 되는데요.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였지만 현재는 30%까지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연초에서 보는 통신 서비스라든지 정보기술, 또 생성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7개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 정도, 그러니까 과거 5년간 평균치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P 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20배 정도 수준에 들어간다면 주가 조정 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에 대한 유의점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주의사항이나 투자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그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올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아무래도 큰 폭의 변동성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그런 그 경고성 코멘트를 꼭 달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경우에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심하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 그리고 GDP의 70%에 달하는 34개국 그리고 지역에서 그 총선 내지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정학적 위험, 또 전쟁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미중 간의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관련된 배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레딕트 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면 기업 친화적이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단기적인 혼란은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6개월 전에 미국 증시가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하에 있다면 조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를 좀 선거해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고 이번 달만 해도 대만의 총통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를 살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에 치러지게 되는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의 정책 포인트 를 핵심만 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193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대선 당해 연도의 주가를 평균해서 보면은 항상 상승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이를 좀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아무래도 상반기 기간에는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좀 조정 국면을 보였고요. 또한 가을쯤 되면은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후보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기운이 뚜렷했습니다. 다만 대선을 직전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빠졌고요. 대선 직후부터 연말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일정하게 반복됐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두 당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시골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 명암이 분명히 엇갈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를 봤을 경우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략 산업의 미국 내 회귀는 어느 당이든지 똑같고요. 대중국 강경 노선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주시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지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그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립이 워낙 심각했고요. 이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경질설이 대두되면서 크리스마스 때 주가가 무려 다우지수가 2.9%, 133년의 미국 역사 중을 봤을 경우에 크리스마스 때 1% 넘는 주가 하락은 이때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위험은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위기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항마로 꼽히는 헤일리 후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도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대선의 구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뭐 헤일리가 됐든 디센티스가 됐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후보들이 많다는 게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놨을 경우에 다른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중도 사퇴했을 경우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뛸 수 있는 여러 헤일리 후보라든 디센티스가 나타난다면 바이든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히려 사퇴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타날 대선 국면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고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선의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의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당선 확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만 네. 이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4가지 그 형사 소추와 관련해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그 증언들이 나오고 그리고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대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역 혐의, 그러니까 의회 당 그 진입 사건과 관련 주범으로 진입됐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라든지 다양한 주에서도 앞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는 연방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연방 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꼭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라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경우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경우에는 중국은 올해 3월에 전인대에서 지난해와 같은 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 그 성장률 목표는 5%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해서라도 5%를 달성하게끔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달이었죠. 공산당의 주주총회인데 5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여기서 2035년까지 1인당 소득뿐만 아니라 GDP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집권과 관련된 아젠다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평균적으로 4.7% 성장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5년 단위로 크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는 성장률은 최소한 5.4% 전후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무려 5.4% 성장률 수치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올해는 5.2% 정도 성장률을 맞춰야지만 아젠다로 제출됐던 GDP 성장률 목표 2배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면 다시 5년 뒤에 나타나는 시진핑의 4기 임기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거리가 멀어졌을 경우에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 5%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올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 단기적인 그 매수 가능성도 있겠고요. 하지만 계속적인 그 상승은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 실현 그리고 그동안의 악성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처분하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5%, 사실 지난해도 5%였는데 그걸 달성한 건 사실 그 전해였던 2022년에 3%라는 낮은 경제 성장률, 즉 기저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서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될까요? 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 경제를 되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민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수출의 70%,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달부터 민영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나타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할 만한 효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민영 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공동 부유 그리고 국진 민트에서 민영 기업들이 그동안에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민영 기업을 단기적으로 부양시키는 정책들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시장 주도의 경제로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개 이상의 성장 엔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고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민간 투자를 확대시켜주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실 채권들을 공적 자금을 주입해주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3개 이상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또 국진 민폐가 아니라 소유재를 그 민영 기업 쪽을 인정해주는 이런 정책 전환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4.6%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회색 코뿔소가 만약에 출현한다면 제로 성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시되는 퀘스천 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 내놓더라도 사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살펴봐야겠고 만약에 회색 코뿔소가 출현하게 된다면 0% 경제 성장률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는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념이라든지 그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나 또 정책 리스크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해외 투자가들이 중국 주식을 파는 이유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잠재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새해 들어와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다음 주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저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안들이 지금 앞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는 한 중국 비중 축소는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해외 기업들은 어떤 쪽에 조금 더 유력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미국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중단이 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만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졌을 경우에 중국에 대한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알리바바가 지난 11월 달이었죠.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 분리계획을 철회하면서 시총이 무려 200억 달러가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은 투자가들이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다가올수록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인도나 브라질 쪽으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17%에서 11% 사이로 하락을 했고, 그러지만 인도의 센서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 상승했는데 올해도 이런 주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